우리 트럼프 얘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40년 전의 이슈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참 이거 상세히 한번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최대한 우리나라하고 딱 접점에 있는 문제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국방이잖아요.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국방부 장관하고 부장관 또 뭐 정책차관 이런 사람들 인선 발표를 다 했지 않습니까? 요 인선은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는 이광재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 CES 기사가 확 넘치잖아요. 아 맞아요. 젠슨 왕의 발표와 네. 세계가 AI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데 사실 우리 지금 여야의 지도부는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이 탄핵이라는 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 와중에 재밌는 거는 미국의 이 국방부 부장관으로 임명된 스티븐 파이버그라는 이분인데 이분이 보면은 그 펀드 매니저예요. 재산이 네. 5조 원 정도 돼요. 네. 응? 그런 이제 분데 결국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는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두 개의 전쟁은 끝나가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로는 아마 군 비용 문제가 바로 나오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부장관이 이 부장관이 펀드 매니저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유럽에는 GDP의 2%까지 정부 방위비를 올려라. 한국 네. 방위비 요구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항공모함과 F-35 이런 비행기를 계속 써도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바보 있잖아요. 같은 그렇죠.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네네네. 그래서 뭐냐면 전력은 높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이는 이런 두 가지의 방향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라는 거 한 방향하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 산업을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항공모함 미국은 이 대형 이제 건조 산업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조선소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결국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저는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셉 윤이라는 한국을 잘 아는 대사가 왔으니까 빨리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경제와 안보의 기본 코드 이거를 빨리 맞춰서 대응책을 찾아갈 필요가 있겠다 봅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고 이 사람도 뭐 폭스뉴스 진행자죠. 이 사람. 군 출신이기는 하지만 군 장성 출신은 아니고 대위 출신이죠. 아마. 뭐 뉴스 진행자로 오래 활동했던 사실상 뭐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부장관은 또 이 투자 전문가고 그러면 이제 사실 주한미군 관련해서 청구서가 아주 크게 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네요. 더구나 저희가 왜 여야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되냐면은 이번에 그 윤석열 씨가 그 계엄을 하면서 주한미 대사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미군에다가 사전에 연락도 안 해줬잖아요. 네.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 대사의 전화를 안 받은 거 말씀하시죠? 용산에서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용산에서 안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주한미 대사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제가 연락 중에 있습니다. 네. 용산에 전화를 안 받아요. 이러면 주한미 대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본국에서 그리고 또 엄청난 하나는 질타를 받았겠네요. 자 이제 군인은 연락 받았어요? 군병력 이동이 아니 규정상 계엄을 하게 되면 미군이 받게 돼 있는데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그럼 당신 군인은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청구서는 상당히 강도 높게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네. 아까 일론 머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일론 머스크 얘기처럼 F-35 항공모함 이런 거 쓰잘데기 없다. 우리는 뭐 무인기 중심으로 해서 새로 뭔가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진짜로 기조가 가면은 이게 국방 체계 자체가 굉장히 바뀌는 항공모함이 쓸모없는 건 아니고 F-35가 필요한데 항공모함 하나의 비행기가 70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70대 모든 비행기가 다 비행기가 있어야 되냐? 무인기가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 왜냐면 왜 비행기 우리가 그 영화 보게 되면 왜 비행기와 비행기 전투하는 거는 무인기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걸 리딩 해주는 비행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비행기가 있고 나머지가 무인 비행기가 조를 따라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 전술 변화가 있어야 된다.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보게 되면 드론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 미래의 무기라는 게 이미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력은 강화하지만 결국은 예산을 어떻게 줄일까라는 부분이 한편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한국의 조선산업하고는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조선 사업은 계속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그다음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진행되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한국의 조선 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뭡니까? 국가 기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조금 어제도 그 얘기를 했죠. 어제도 동맹국가 조선산업협력. 계속 얘기하고 있어.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를 끌고 가려면 항공모함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미 이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져요. 조선 산업 자체가. 그건 한국이 전 세계 한국, 중국 두 나라가 제일 강한데 중국한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하고 해야 되는 거죠. 혹시 트럼프 생각이 미국에다가 한국이 조선세 지으라는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필라델피아하고 그 몇 군데의 조선소가 이미 거기에 보면은 도크 자체가 이미 카페로 돼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선산업은 거기 용접이라든지 네, 네. 이게 뭐냐면 쉽게 그 인력을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에서 조립하는. 그러나 미국의 조선을 해외에다 둘 수는 없어요. 법률상.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 뭔가 공동 회사를 만들든지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될 거고 아마 미국 현장에서도 일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앞으로의 일론 머스크도 올해부터 이제 스타링크 한국에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통신 서비스를.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빨리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죠. 안보와 국방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 또 우리 주한미군 뭐 철군이나 뭐 청구서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그렇게 조선산업처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디 가면 와이파이 어디 있냐고 다 찾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통신이라는 게 이제 저궤도 위성을 일론 머스크가 인도네시아 전체에 깔겠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을 공급하면 전쟁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통하고 난 다음에 또 전쟁 형상이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런 저궤도 위성하고 한국의 5G, 6G가 어떻게 만나는가? 5G는 전 세계 우리가 최강이니까 이런 면에서 통신 부분에서 협력 부분도 강력한 우리의 또 미래의 주도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우리나라 규모의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조선산업 이렇게 강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이번 기회에 제가 넥스트 한미 FTA를 해야 된다. 네.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된다 네.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해 나가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트럼프가 한미 FTA 폐기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새로운 FTA 이런 걸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질서죠. 과거는 FTA라고 하는 건 관세 그렇죠. 이런 거라면은 네. 지금은 새로운 저는 빅테크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저궤도 위성하고 우리 5G하고 6G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그런 해군력 강화 부분에서 우리의 조선 산업.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1년에 240조 원을 에너지를 수입하거든요. 우리가 알래스카에 우리가 LNG를 수입하는 이거는 그걸 우리가 먼저 주장하게 되면 미국의 만약 관세 압박 같은 걸 줄일 수가 있죠. 우리가 베트남 같은 거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 4, 50조 정도 미국 흑자가 나고 베트남이 100조 나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이 얼마 전에 미국하고 뭐를 계약했냐면은 LNG 수입량을 늘린다. 그다음에 AI와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늘린다. 이걸 베트남이 우리보다 먼저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제가 트럼프 대통령 비즈니스맨이다. 그 일론 머스크도 비즈니스맨이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까지 이 펀드 매니저를 가져온 건 비교적 명료하게 봐야 돼. 오히려 그러네요. 숫자 대 숫자로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잘해 나갈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감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그 말씀 들으니까 좀 연결이 되는 게 일단은 무인기 운영하려면은 통신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타링크가 딱 연결이 되고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비즈니스와 이제 한미 동맹에서의 안보의 새로운 모습 이게 딱 연결이 되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앞으로 자동차 부분도 결국은 처음에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갈 줄 알았는데 요즘에 하이브리드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협력할 요소도 저는 있으리라고 봐지고 결국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제를 아는 사람, 그다음에 미국이 인정하는 우리가 이창용 총재나 김현종, 김종훈, 그다음에 유진 우리 정경련 회장,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중견 벤처기업 회장, 기업인들을 한번 만나서 관료들하고 미국하고 협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더구나 미국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대안을 만들면 저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LNG 수입이나 이런 말씀 들으니까 또 에너지 분야 좀 궁금해지는데 에너지부 장관 또 지명을 한 상태죠.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래서 그 크리스 라이트죠. 그 뭐 언론에는 기후 변화 회의론자라고 많이 나왔는데 셰일 오일 관련된 기업 CEO를 또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했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수입 제한, 새로운 한미 FTA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까? 저는 이 새로 된 에너지 장관은 세일가스의 경험이 많은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보게 되면 알래스카를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를 더 개발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더 이상 이제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 국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한 거는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해 가지고 덴마크를 덴마크. 네,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저는 하나는 북극 항로를 연결하겠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알래스카에 LNG를 한국이 수입하는 이 구조를 가져가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북극 항로 부분은 앞으로의 북극 항로 열리려면은 캐나다, 미국, 러시아 뭐 이런 데가 협력을 안 하면 불가능하거든요. 북극 항로로 가면 이전에는 미국에서 유럽을 가려면 대서양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됐고 뭐 아시아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돌아서 삥 돌아서 갔어야 되는데 북극을 거쳐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항로를 만들어서 가깝게 만들자 뭐 이런 취지라고 그렇죠. 보면 됩니까? 만약에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고 만약에 알래스카에서 그런 협상에 성공하게 된다면 알래스카에서 한국으로 오는 최단거리는 북한 앞바다를 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바다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기술과 경제, 그다음에 안보와 평화 이 네 가지를 하나의 전략으로 놓고 보는 우리들의 넥스트 한미 FTA 있잖아요. 예, 그런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에너지, 그다음에 통신, 그러니까 미래형 AI 기술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보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저는 국가의 미래를 새로 설계하는 거 아닌가. 우리 그 중동에서 석유 많이 대부분 수입하는데 그 미국에서 석유 수입하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컨대 셰일 오일 지금 한 뭐 68% 정도가 중동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이건 이시바 시게르 그 수상하고도 그 전부터 한 8, 9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1년에 250조 원을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우리가 94%가 그 에너지를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1,100조를 수입합니다. 엄청난 양을 수입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그 신재생 에너지로 가지면 앞으로 30년 정도는 LNG를 쓰게 될 것으로 본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LNG 수입을 우리가 잘 해 나가는 것도 좋은 협상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보죠. 그렇군요. 그
환경 얘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은 바로 첫날에 파리 기후 협정 탈퇴할 거라고 하고 기후 변화 뭐 이거 참 스캠이라고 사기라고 여러 번 얘기도 했고 또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하겠다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꼭 막 그렇게 말대로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일론 머스크가 전기자동차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있어요? 다만 미국에서도 보면은 지금 SMR은 좀 더 기술 개발이 생각보다는 늦어지는 것 같고 네. 풍력이나 이런 걸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를. 예, 그래서 그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그 선거 과정에서 펜실바니아에서 이 세일가스 이걸 많이 해가지고 노동자의 삶을 좋게 하겠다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프래킹 뭐 허용하자는 예, 얘기.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화석 연료에 대한 좀 더 생산은 늘리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는 거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건 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워싱턴에 국회 사무총장 할 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한미 의원 사무소. 주한 미 대사가 미국의 장관들 못 만납니다. 근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가면 만납니다. 제가 일본에는 일본 대사관 전혀 도움받지 않고 다 일본 국회의원들 연락해서 만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미 의원 사무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빨리 최상목 대행이 빨리 예산을 빨리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한 곳에 국회의원들이 한 100명 넘거든요. 그분들을 조직해서 미국은 해당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일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네, 네. 그거를 우리가 해나가면 충분히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후위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좀 더 잘 실천하는 나라가 되는 그런 측면은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 마지막으로 이 중국 말씀하시니까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는 경제는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데 지금 미중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트럼프 행정부는 훨씬 더 또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스탠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이 대통령과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즉 가치 동맹이라고 하면서 미국하고 어쨌든 전선을 같이 구축하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이 상황은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자기 실력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받는가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미국하고는 하이테크 쪽으로 결국은 더 긴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AI 기술이나 제가 CES 가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봤는데요. 저거는 컴퓨터인가 예술 작품인가 이런 느낌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 격차가 엄청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테크는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고 미들테크는 중국도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요. 특히 배터리 기술을 보면은 우리는 리튬을 주로 했는데 거기는 인산철을 했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협력할 부분은 중국과 있으리라고 봐지고 근데 이 큰 틀을 한번 넘어가는데 그 올 10월 달에 이제 그 에이펙이 네네. 이제 경주에서 열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10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데 이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이나 이 정상들을 한번 다 초청을 하고 일론 머스크나 손정희 회장이라는 기업인들도 다 네. 초청을 해서 한국의 이 코리아 리스크를 한 번에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인류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기술은 뭐고 이걸 한번 프로그램을 짜서 돌파해 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건건이 미국 중국 사이에서 이게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이래가지고 못 살아남거든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가진 것. 그래서 윈윈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안을 해서 한번 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이제 넘어서 네. 우리가 IMF 때는 금모으기로 이겨냈으니까 네네.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는 저 한 말씀만 제가 평소 생각하던 게 있는데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하면
그 미국이 원사이드하게 간다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험악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맞아요. 더 그렇게 늘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23년 10월에 제이크 설리반 미 안보보좌관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포린 어페이스에다가 기고한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소련 붕괴와 같은 혁신적인 최종 상태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득을 얻겠지만 중국도 이득을 얻게 될 거다. 이게 공존할 수밖에 없다. 네, 네.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나가지만 이게 실제로 존재론적으로 중국을 없애겠다거나 옛날 냉전처럼 이런 게 아니고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기본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막 죽기 살기로 서로 없애려고 하는 싸움을 벌인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는 활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게 하이테크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아주 어마어마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동남아시아가 약 7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마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동남아에서의 우리가 입지를 갖는 것도 미중 사이에서 우리에도 중요한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상 저는 우리한테 이런 것 같아요. 그 한미동맹 중요하고 중국도 잘 지내야 되고 그러나 우리를 작게 보지 말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량 있는 민족이라는 거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근데 세워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국제사회에 한국이 어떤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건데 저는 그게 이번에 경주 엑스포에 한번 우리가 실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성균관대학교 차태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안보 전문가잖아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미국이 트럼프가 무슨 뭐 고립주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19세기에도 고립주의였고 뭐 지금도 고립주의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사실 19세기도 알고 보면은 미국은 미국 영토 내에서 13개 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처음이 멕시코하고 전쟁하면서 텍사스를 확보했고 프랑스한테 루이지애나를 확보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까지 밀고 들어가서 엄청난 확장을 했다 그 안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파나마 얘기하고 그린랜드 얘기하는 트럼프의 얘기는 자기의 세력권을 넓히면서 형성하려는 것인데 이전하고 다른 게 좌와 우가 이념으로 이렇게 전선을 만들어서 대립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광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미국의 세력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중국은 중국의 세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권력 정치라는 고립주의가 아닌 권력 정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하여튼 새로운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그 영국이 성공하고 나서 아편 전쟁으로 중국을 압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세계 질서가 변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기술 전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의 재편기에 돌입한 것이다. 아,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이 기술 전쟁은 치열할 것이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한편 냉정하게 보면 왜 미국이 한미일을 강조하겠어요? 옛날 일본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네. 한국이 보태줘야 그러네요.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이 왜 일본하고 한국의 비자를 먼저 해제해 주겠어요?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만큼 대접받는다. 아, 그렇잖아요. 이 기술력과 경제력, 군사력, 실력만큼 대접받고 또한 외교로서도 꽤 있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스마르크라는 독일의 그 재상이 다선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다선주의 외교를 잘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한미 동맹의 축은 튼튼하게 하지만은 이 다선 외교를 펴는 지혜. 그게 결국은 필요한 것이고 아마 혈투는 이 동남아와 인도 여기서 아마 엄청난 미국 중국의 시장 확보를 위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 그렇군요. 아, 오늘 하여튼 머리에 딱 꽂히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큰 나라고 중요한 나라고 그걸 충분히 어필해서 그 우리의 매력을 찾아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이 영토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이 그런 면에서 꽂힙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꽂혀요. 제발 정치권이요. 우리를 좀 일하게 해달라. 응?
속 좀 썩이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이거는 정말 이번 탄핵 불법 계엄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거 우리 진짜 인식하고 빨리 윤석열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진짜 구합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